당신이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호명된 그날, 가슴이 뜨거웠던 순간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박수 소리가 멈추고 자리로 돌아온 뒤 책상 위에는 3개의 신규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은 받았지만 연봉은 동결되었고, 인정은 받았지만 휴가는 반려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당신을 바라볼 때 묘한 거리감을 두기 시작합니다. 조직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기회의 정체는 과업의 집중이었고 책임의 가중이었으며 결국 소진으로 가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능함이 올가미가 되는 순간 당신은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자원 착취 대상이 됩니다. 팀 회의가 시작되고 팀장은 화이트보드에 분기 목표를 적어 내려갑니다. 당신의 이름 옆에는 프로젝트의 A, B, C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동료 옆에는 프로젝트 D 하나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팀장의 시선이 당신에게 머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한다는 말이 회의실을 채웁니다. 당신의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이것은 인정입니까? 아니면 착취입니까?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이고 다음 평가에서 불리해질 것이며 결국 조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조직은 당신을 직접 감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이 더 이상 왕의 칼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권력은 감옥의 감시탑처럼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수감자는 감시탑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든 감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KPI라는 숫자, 성과 평가라는 제도, 동료와의 비교라는 구조. 이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더 많은 과업을 받아들입니다. 푸코는 이를 규율 권력이라 명명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곳에 스며든 미시 권력,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받은 메일함에는 이미 3개의 프로젝트 킥오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은 캘린더를 펼쳐봅니다. 빈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퇴근 후 남거나 주말을 반납하거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과업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사무실에 혼자 남은 밤이 찾아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3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고 각각 다른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기획안, 가운데 화면에는 예산표, 오른쪽 화면에는 일정표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커피잔을 들어 올리지만 이미 식어 있습니다. 언제 내려놓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시에 퇴근한 신입사원의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핵심만 추려내며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빠르게 끝낼수록 더 많은 일이 주어집니다. 효율성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이 새로운 과업의 근거가 됩니다. 1958년 영국의 역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이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과업은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만큼 팽창한다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일주일이 걸리는 일을 사흘 만에 끝내면 조직은 당신이 사흘 만에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을 사흘 안에 요구합니다. 당신의 효율성은 조직의 착취 도구가 됩니다. 조직은 당신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쥐어짤 수 있는지, 언제 무너지는지를.
당신은 실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이 실험은 계속됩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을 넘겼습니다. 당신은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끕니다.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합니다. 언제부터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내일 출근하면 또 이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반복될 것입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승진 명단에 없었습니다. 승진한 동료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 당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성과가 낮았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율도, 품질 평가도, 고객 만족도도 당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당신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사와의 골프 약속, 회식 자리에서의 농담, 복도에서의 가벼운 인사. 그는 관계에 투자했고 당신은 성과에 투자했습니다. 당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좌절했습니까?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유능함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능함은 단지 더 많은 과업을 정당화하는 근거일 뿐이라는 것을. 조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긴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책임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승진 대신 경험을 준다. 경험이 쌓인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과업을 배정한다. 이 사이클 어디에도 보상은 없습니다. 오직 착취만 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유능함이 보상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나는 왜 여전히 유능함을 증명하려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직이 당신을 착취하는 메커니즘을, 당신이 그 착취에 순응하는 이유를, 그리고 당신과 조직의 공모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인사팀과의 면담이 시작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당신의 평가 결과를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 회사는 성과주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봉 인상률이 발표됩니다. 3.5%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성과가 낮았던 동료도 3.0%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0.5%포인트 차이. 당신이 1년간 감당한 3개의 프로젝트와 그가 담당한 1개의 프로젝트 사이의 격차가 이것입니까? 인사 담당자는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면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당신은 깨닫습니다. 성과주의라는 말은 포장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착취의 효율성이었다는 것을. 조직은 당신에게 최소한의 보상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뽑아내는 방법을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를 액체 근대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사회가 견고한 구조와 안정된 제도를 가진 구체였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하며 재배치되는 액체라는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적인 고용은 사라졌고 직급은 언제든 재편될 수 있으며 팀은 프로젝트마다 새로 구성됩니다. 이 유동성 속에서 당신이 안정성을 추구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과업을 떠안게 됩니다. 바우만의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액체 사회에서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연료라는 것입니다. 조직은 당신의 불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을 유지하고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불안할수록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순응하며 더 적은 보상에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조직이 당신을 작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은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전사 메일이 도착합니다. 구조조정 공지입니다. 10%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세 개의 프로젝트가 멈추니까요. 대체 인력을 찾는데 최소 석 달은 걸릴 것입니다. 당신은 필수 인력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당신보다 과업이 적었던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박스가 놓여 있고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가 잘렸습니까? 그는 성과는 낮았지만 조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먼저 정리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조직의 논리를. 조직은 당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들어 착취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면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팀이 마비되며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조직은 당신을 묶어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제학에는 역선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좋은 것이 구축되고 나쁜 것이 선택되는 현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판매자는 차의 결함을 알지만 구매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나쁜 차만 거래됩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품질이 하락합니다. 조직에서도 역선택이 작동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과업의 가치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책임을 부여받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며 결국 소진됩니다. 반면 무능한 사람은 방치됩니다. 중요한 일을 맡지 않으니 책임도 없고 실패해도 조직에 큰 타격이 없으며 오히려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능한 사람은 떠나고 무능한 사람은 남습니다. 조직의 품질이 하락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 구조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유능하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착취당하기 때문에 소진되며 소진되면 결국 떠날 것입니다. 조직은 당신이 떠난 뒤 또 다른 유능한 사람을 찾아 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조직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손해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당신은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창밖으로 가족 단위 산책자들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아내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또 일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일하면 미안하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당신은 무언가를 잃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려줍니다. 당신은 고맙다고 말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등이 굽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멈추라고, 쉬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신은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지면 도태될 것 같으며, 도태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악은 괴물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에 순응할 때, 생각하기를 멈출 때, 명령을 그대로 따를 때 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렌트가 관찰한 나치 전범 아이히만은 특별히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평범한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수백만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며 조직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업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 착취 시스템은 정당화됩니다. 당신의 수능이 증거가 됩니다. 이 정도의 과업은 가능하다는 증거, 이 정도의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증거,
이 정도의 착취는 용인된다는 증거. 당신의 성실함이 다음 세대의 올가미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수능은 시스템의 악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후배가 입사했을 때 그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학습합니다. 당신이 주말에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3.5%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시스템의 공모자가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이 또 시작됩니다. 눈을 감아도 어둠 속에서 프로젝트 일정표가 떠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보는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3달 전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안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디면 견딜수록 시스템은 더 강화된다는 것을. 당신이 버티면 버틸수록 조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당신이 순응하면 할수록 다음 세대는 더 큰 올가미를 물려받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견디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것이 답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견딤도 아니고 무너짐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입니다. 올가미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올가미가 조여지기 전에 한 발짝 물러서는 기술입니다.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착취 회로에서 벗어나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 순간입니다. 팀장이 당신을 회의실로 부릅니다. 테이블 위에는 기획서가 놓여 있고 납기는 다음 달 말입니다. 팀장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즉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을 듣고 거절하면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며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떠안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당신은 기획서를 펼쳐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다고. 즉답하지 않습니다.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은 항상 즉시 수락했었으니까요.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지만 당신은 견딥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회의실 나서며 당신은 깨닫습니다. 즉답 거부가 가진 힘을. 24시간의 검토 시간은 당신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이 과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당신의 현재 업무량에서 감당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시간. 즉답은 반사입니다. 검토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사하는 대신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 무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부러 능력을 숨기고 일을 못하는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택할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무능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전략적 경계 설정이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유능함으로 조직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되 최대한의 과업 회피로 소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저항입니다. 당신이 모든 과업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적정 거절을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시스템에 균열을 냅니다. 게임이론에는 협조적 균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되 집단의 협조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균형점입니다. 만약 당신 혼자 과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직원이 과도한 과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은 적정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경계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10사람의 경계는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100사람의 경계는 시스템을 교정합니다. 이것이 협조적 균형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절은 다음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당신의 경계는 집단의 경계로 확산됩니다. 복도를 걸으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추상적인 원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난 며칠간 관찰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의 패턴을, 시스템의 허점을, 조직이 용인하는 저항의 범위를. 첫 번째 원칙은 즉답 거부입니다. 모든 요청에 24시간의 검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즉시 답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팀장은 당신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24시간 동안 당신은 현재 업무량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며 필요하다면 조건을 제시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선순위 명시입니다. 새로운 과업을 받아들일 때 기존 과업 중 무엇을 미뤄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것을 미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선택권은 당신에게서 팀장에게 넘어갑니다. 팀장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가시화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가시화입니다. 당신의 과업 목록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 문서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마감 기한, 진행률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은 방어막입니다. 누군가 추가 과업을 요청할 때 당신은 그 문서를 보여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고. 숫자는 변명보다 강력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위임 요청입니다. 과업과 함께 권한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책임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착취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당신은 이제 묻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예산 승인 권한이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인력 배정 권한은 주어지나요? 의사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요? 권한 없는 책임은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집단적 실천입니다.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를 만납니다. 그가 요즘 일 줄었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경계를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동료가 궁금한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은 설명합니다. 모든 과업을 받으면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적정 거절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제안합니다. 함께 하자고. 서로의 과업량을 체크하고 과도한 요청이 들어올 때 연대하자고. 혼자의 거절은 이기주의처럼 보이지만 둘의 거절은 정당한 요구가 됩니다. 셋이 되고 넷이 되며 결국 팀 전체의 문화가 됩니다. 커피를 마시며 당신은 느낍니다. 경계는 전염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는 것을. 시스템의 착취는 고립된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연대하는 순간 착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계 설정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 경계이고 팀의 경계이며 결국 조직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가방을 챙깁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남았을 것입니다. 마감 기한이 아직 여유 있다는 이유로,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오늘 끝내면 내일 또 다른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 2명과 마주칩니다. 그들도 퇴근길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사무실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는 경계를 설정했다고. 우리는 더 이상 올가미에 조여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시스템에 저항하고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합니다. 밖으로 나서니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당신은 심호흡합니다. 가슴이 펴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에 사무실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일보다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착취보다 경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쉬웠습니까? 아닙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뜁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동료들에게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결국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이 두려움은 시스템이 심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정 쥐어짤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계가 있고 감정이 있으며 존엄이 있는 인간입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당신은 생각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오늘 거절한 과업은 내일 후회가 받지 않아도 될 과업입니다. 당신이 오늘 설정한 경계는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기준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정시에 퇴근한 모습은 동료에게 허락의 신호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올가미 거부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10사람이 경계를 설정하면 조직은 변합니다. 조직은 더 이상 개인을 무한정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적정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업무량과 보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대입니다. 당신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경계를 설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계가 모이면 그것은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작은 거절이 동료의 용기가 되고, 동료의 용기가 팀의 문화가 되며, 팀의 문화가 조직의 관행을 바꿉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유능함은 더 이상 올가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는 순간, 유능함은 당신의 도구가 됩니다. 조직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직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보상을, 당신의 시간에 합당한 존중을, 당신의 존재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은 오늘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일은 동료가 물러설 것입니다. 모레는 또 다른 누군가가 경계를 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사람씩 우리는 올가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꿉니다. 우리는 조직을 인간적인 곳으로 만듭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별들도 혼자서는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지만 수천 개의 별이 모이면 밤하늘은 빛납니다. 당신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빛이 됩니다. 당신은 걷습니다. 집을 향해, 당신의 삶을 향해, 당신의 경계를 향해. 올가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조여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착취당하기 전에 경계를 그는 법을, 무너지기 전에 멈추는 법을. 이것이 당신의 생존이고, 이것이 당신의 저항이며, 이것이 당신의 연대입니다.